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드릴 주제는요,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많은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또는 또 뭐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즉,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것들에 대한 해석과 스스로의 어떤 결정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한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살고 어떻게 인생을 즐기고 내가 어떤 취미를 갖거나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잘 모르니까 점점 더 그런 것들을 남한테 지시 듣는 것이 익숙하고 남한테 조언 듣는 것이 익숙하고 남을 똑같이 따라해 보는 것이 익숙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나라의 현대 상황이 많은 젊은 분께서 젊은 분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겠죠? 남들이 좋아 보이는 것을 하면 나도 무작정 따라해보고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봤었을 때 남의 것을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하고 직접 해봄을 통해서 정작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기보다는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나도 누려야만 해라는 보상 심리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내가 이 정체성을 찾아갔었을 때 내 인생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란 것은 제가 스스로 정의 내린 것들인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나란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인식. 그래서 나는 어떠한 존재일까?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 나는 뭐라고 사는 사람일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자아 정체성이죠. 제가 다른 유튜브들도 확인해 봤고 다른 사람들의 영상이나 이야기들을 봤는데요. 이 자아란 것은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주제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자아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따졌을 때는 무의식, 내면, 거짓된 가면을 만들어내는 거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자아란 건 우리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 어떤 한 속성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란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철학적인 부분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철학적인 사고방식들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왜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하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아란 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란 존재가 지금 내 눈에는 내 육신이 보이고 또 내가 하는 행위들이 보이긴 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 무의식과 내면, 내가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걸 바라는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알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질문들을 나에게 스스로 되물어가면서 스스로가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죠.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 이렇게 찾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피하고 더욱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것들을 찾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았을 당시에는 언제였냐면 바로 재수학원에 다닐 때였는데요. 제가 입시에 실패해서 여타 재수생들과 마찬가지로 재수학원에 다니게 됐습니다. 재수학원에 다녔었을 때 제가 20살 때 원래는 이과였거든요. 그래서 이과에서 원래는 수학이랑 과학을 위주로 배우다가 이제 문과로 전향을 해서 제가 원래는 이과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그 교차 지원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문과 쪽에 학문을 이제 선택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전공도 결론적으로 문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재수할 때는 그냥 아예 과를 전향해서 문과 시험을 봐야겠다 해서 문과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배웠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였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윤리라는 과목들을 배우는 것인데요. 이 윤리라는 과목들을 배운다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철학적인 부분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 생각하면 윤리가 떠오르듯이 이 도덕이란 것도 결국엔 사람의 사는 방법에 거기에 맞춰서 생긴 규범이나 규율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윤리를 배운다는 것은 내가 인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인데 그 과목들을 배움과 동시에 스스로가 저 스스로에게 그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해 봤다는 것이죠. 그렇게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수많은 철학자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뭐 칸트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철학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되물어보면서 나는 도대체 왜 대학을 가지? 나는 이 전공 왜 택하고 싶은 거야? 나는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스스로 되물어보면서 그제서야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정체성이 그런 물음 몇 년간 동안의 물음으로 온전히 끝나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 사람들은 80년 정도는 최소한 살잖아요. 물론 그 중간에 우리가 생애를 어떻게 마감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정체성이요. 그래서 우리는 진로를 정할 때 어느 정도의 정체성을 갖춘 상태에서 진로를 정하게 되는데 저는 딱 그 정도까지의 단계를 재수학원 때 뭐를 배우면서 철학적인 어떤 사상, 질문들을 배우면서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터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반드시 나에게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에 대한 질문들을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본인에게 맞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고 돌아서 우리가 요새 많이 유행했던 것들이죠. MBTI. 또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땐 뭐가 유행이었냐면 옛날에는 혈액형이 유행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 혈액형이 재밌는 게 뭐 O형의 성격 유형, A형의 성격 유형, B의 성격 유형. 웃긴 게 근데 O형이 항상 제일 좋았어요. 저는 다행히도 O형이어가지고 맨날 너 제일 안 좋은 애들이 AB형이거든요. AB형이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왠진 모르겠어. 그 AB형의 성격 유형을 맨날 좀 비관적이게 봤어요. 쟤는 소심해. 쟤는 뭐 이게 안 좋아. 이렇게 막 서로 놀리곤 했었는데 사실은 뭐 MBTI 비슷한 거겠죠? 그 다음에는 바로 타로도 많은 분들이 보시잖아요. 또 뭐 점도 있겠죠, 점. 그래서 우리가 뭐 타로, 점, MBTI, 그 다음에 옛날에 유행했었던 혈액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그렇게 인기 있어 하고 서로 묻기도 하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법, 또 나를 이해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터득했다는 것이죠. 원래라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철학적인 그런 질의응답을 통해서 스스로가 내야 되는 결론들을 우리는 어떤 도구적인 장치들로 인해서 스스로를 찾게 된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는 내가 스스로를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더 어색해하고 스스로를 더 어렵게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성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 우리가 절벽에서 자기 새끼를 떨어뜨려서 스스로 날게끔 해야 자연에서 더욱더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방법들을 다 구해다가 입에 가져다 준다 한들 그 사람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은 자아 정체성을 찾는다는 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더 쉬운 방법, MBTI, 혈액형, 타로, 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운명을 결정짓고 내 운명을 해석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이해하는 방향성은 사실은 그렇게 좋지 못하죠. 이것들이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은 줄 수 있겠으나 이것들을 메인으로 흔히 말해서 주류로서 나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상 나를 알기가 너무 어려웠었던 탓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것들에 더 열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 자체가 나를 알기 너무 어려운 사회인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갔었을 때 그렇다고 뭐 이 사회 탓하면서 평생을 살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나마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게 사시려면 이런 것들에 더욱 열광하면 안 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단편적인 어떤 지식으로 나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직접 몸을 움직이고 직접 생각을 하고 직접 질문을 던지면서 정리를 해보셔야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께 조금은 도움이 되고자 3가지 방법을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심리검사 상담을 이용하시라. 이거는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본인 스스로 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우시면 뭐 도움을 받긴 하셔야겠죠. 예를 들면은 뭐 본인 스스로가 이미 정신적으로 힘듦을 통해서 우울증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다. 너무나도 막막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다 하시는 분들은 꼭 상담과 병행하면서 뭐 진로 상담이든 컨설턴팅이든 여러 가지 상담을 받으시면서 그 가운데서 심리 검사를 통해서 아, 나는 이랬던 사람이구나. 내 과거는 아,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구나를 아시는 길이 되길 간절히 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2번째인데요. 바로 타인이 보는 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우리가 언제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냐면요. 바로 중학교 때부터거든요. 왜 중학교 때부터냐? 그때쯤에 청소년기에 접어들 때쯤부터는요. 점점 우리의 뇌는 사회적이게 되면서 제3자가 바라보는 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꾸미기도 시작하고 뭐 남들이 보는 나를 위해서 거짓된 자아를 더 꾸며내기도 하죠. 뭐 옛날에는 나밖에 몰라서 이기적이어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는 거짓말 굉장히 밥 먹듯이 합니다. 혼나기 싫어서 거짓말 부리거나 변명하거나. 근데 중학교가 넘어가면은 그런 거짓말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때로는 제3자를 위해서 제3자가 보는 나를 꾸며내기 위해서 내 마음 자체를 속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나로 성숙해 감과 동시에 반대로 점점 나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 속에서 사회적으로 내 범위가 커져감을 통해서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인식하려면요. 타인이 보는 나에 대해서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남을 보게 되고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정의했다고 물론 완전 팩트로 받아들이시는 것도 물론 편향적이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귀닫고 사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취사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시고 또 그에 따른 피드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들을 보여드리는 것 역시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반응함에 따라서 스스로가 아, 나는 이런 것들에 부족하구나, 이런 것에 더 힘을 내야겠구나, 노력해야겠구나를 스스로 판단해 보는 것이거든요. 이것들이 스스로에 대한 재능의 역량, 능력의 역량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역량적인 면에서 내가 좀 나아지고 싶거나 스스로의 정체성, 스스로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인식하려면요. 계속해서 타인이 보는 나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으실 거예요. 나의 마인드만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은 바로 3번째. 스스로를 어떻게 찾아볼까? 내 정체성을 스스로 결국엔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스스로 찾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정체성을 스스로 찾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많은 영상들을 확인해 보면서 사실 뭐 그렇다 할 정체성을 찾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진짜 막 소개되어져 있는 어떤 영상이나 어떤 책에서나 그런 방법을 뭐 한다고 해서 솔직히 말하면 제 경험도 그렇고요. 정체성을 정말 스스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것을 한다고 해서 스스로 분명한 정체성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적으로 봤었을 때도 내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긍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싫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어떠한 부분이든 스스로의 여러 가지의 면들을 많이 긍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뭐 심리 검사를 하거나 혹은 우리가 직접 저는 일기장을 써봤어요. 전 이런 것들을 써봤어요. 이런 키워드들을 써봤어요. 해봤자 결국 내가 무의식 속에 나는 없고 의식적인 스스로의 자아밖에 못 찾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느끼신 다음에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정말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세 가지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너무나 익숙한 것이죠. 마인드맵입니다. 이 마인드맵을 제가 일단 무조건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는 이유가, 우리 마인드맵 언제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초등학교 때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교육과정 속에서 이 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초등학교 시기 동안 왜 마인드맵을 꼭 시킬까? 저도 초등학교 때 심지어 중고등학교 때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지만 마인드맵을 살면서 그냥 그 시간 흘러 넘기듯이 마인드맵은 그려봤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의식적으로 스스로의 마인드맵을 성인이 되고 나서 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인드맵은 이 교육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를 스스로 얼만큼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입니다. 누군가는 이 마인드맵을 그릴 때 쓱쓱쓱쓱 금방금방 적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인드맵을 그릴 때마다 주저하고 점점 더 나 딱히 쓸 게 없는데, 나를 딱히 소개할 게 없는데, 이렇게 움츠러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마인드맵.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마인드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인드맵은 그냥 이 자체를 얼마만큼 잘 그릴 수 있느냐부터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내가 스스로 이 마인드맵을 잘 유려하게 적지 못했을 때는, 내가 그만큼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만큼 내가 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고 막연함이 있고 여러 가지 궁금증과 모르는 것들 투성이구나를 일단 스스로가 의식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마인드맵을 추천드리는데, 그럼 이 마인드맵에서 우리가 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면요, 나를 중심으로 키워드를 연상하는 게 바로 마인드맵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가운데 누구를 놓죠? 나를 놓고 이렇게 갈래를 뻗어가면서 이것저것 연상해서 키워드를 쓰는 것인데, 그 마인드맵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다른 방식이나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적을 때 제가 여기다가 중요한 점들을 제가 적어놨어요. 룰이 하나 있습니다. 총 몇 개 써야 되냐면요, 30개의 단어를 적어보냐. 이거는 최소치예요. 최소치. 30개의 단어는 최소한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4 용지에 굳이 우리가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내 뇌 해가지고 동그라미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굳이 단어를 겁나 크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중요한 건 크게 그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역시도 스스로가 바라는 욕구, 바램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온전히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냥 작게 이렇게 키워드 단위로 쓰시는데, 어떤 것들에 연관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이어나가면 되겠죠. 제가 여기 들어서 취미 이렇게 썼으면 옆에다가 노래, 스포츠는 좋아하는 게 있으면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쭉쭉쭉 이어나가시는데, 그래서 총합 최소한 30개 이상을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30개도 만약에 못 적는다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나는 이렇게 내 스스로를 정의하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 더 내가 고민하고 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내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를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30개 이상의 단어를 적어 보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50개, 100개, 물론 그 정도 안 적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거의 한 30개쯤이면 되는데, 그렇게 많은 단어들을 스스로 정리해 보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런 관심사들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었고, 혹은 이런 것들을 내가 좋아했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쨌든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거든요. 부정적인 키워드를
쓰셔도 되고 긍정적인 키워드를 쓰셔도 상관없는데 결국 내가 그것들이 바로바로 마인드맵을 딱 마음먹었을 때 바로바로 떠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내 마음속에 차지하는 그런 키워드나 주제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관심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또 나를 어떻게 표현할지 그러한 단어들을 쓰시면 돼요. 뭐 나는 예를 들면 여기서 형용사를 쓸 수도 있겠죠. 이런 명사들도 쓸 수 있겠는데 형용사로 나는 착해. 난 착해. 아니 멍청해.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나는 똑똑해. 이런 형용사적 단어들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내 안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는지 마인드맵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적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진 않겠습니다. 1시간 안에는 무조건 끝내세요. 뭐 1시간 쓰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어요. 한 대략 제 경험상 10분, 15분 안에는 끝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분, 15분 안에 쓰시고 그것들을 바로 보지 마세요. 바로 보지 마시고 언제 보냐? 다음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꼭 보세요. 바로 보면은 방금 내가 연상한 것 때문에 뭐 객관적이지 않게 조금 시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10분, 15분 그냥 뭐 떠오른 김에 마인드맵 적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이 지나서 조금 내가 그 마인드맵을 적었었나? 그렇게 의식이 안 될 즈음에 딱 꺼내서 보시면은 아, 내가 이런 관심사가 있었구나를 스스로 좀 객관적이게 바라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인데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거예요. 저는 논술을 했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글 쓰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습하고 실제로도 전 좀 글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께 왜 그런지 다 알려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많이 연습한 결과 자기소개서를 못 쓰는 사람들, 자기소개서를 막상 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본인을 소개하는 뭐 3분을 한번 해보세요. 발표를 해보세요. 할 때마다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막연하고 조금 잘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글을 못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두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바로 이 자아 정체성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내 스스로 소개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리하고 정의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나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철학적으로 물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입을 하든 혹은 취직을 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든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그 자기소개서는 사실 진짜 자기소개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느 대학에 가고 싶으면 그 대학에서 원하는 자기소개서를 쓰지 진짜 내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는 소개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시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간단히 룰을 정해놨어요. 어떤 거냐면 대략 3천자입니다. 3천자 되게 길어요. 거의 뭐 논문 수준의 3천자인데 이 3천자를 그냥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막 쓰면 안 돼요. 논술적으로 쓰는 거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두서시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글의 문맥이나 맥락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뭐 예를 들어서 서론, 본론, 결론 이 정도만 이야기를 꾸리시면 되는데 약간 본인의 수필 쓰듯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장문인 자기소개서를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바로 유년기부터 미래까지. 미래란 건 뭐냐면 내가 꿈꾸고 있는 어떠한 모습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으로 개인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그런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꿈꾸는데 뭐 그랬던 나까지 포함해서 또 내가 굉장히 어렸을 때, 영사일 때, 즉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만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결혼하셔서 어떻게 나를 낳았고 또 내 가정 환경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이랬고 모르겠으면 뭐 부모님한테 내가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내가 유년 시절부터 앞으로의 내가 살아갈 미래의 꿈을 성취한 나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적으면서 아, 내가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또 내가 기억나는 것들이 있고 안 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나는 것들은 뭐였을까 하면서 스스로 되뇌어보면서 아, 내가 이런 딱 트라우마나 혹은 내가 너무 행복했었던 그런 중요한 기억들, 소중한 기억들은 바로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 기억들은 뭘까? 또 내가 잊고 살았던 기억들은 뭘까?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요. 점점 아, 나는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옛날에 참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나는 뭐 이런 것도 좋아했었고, 나는 뭐 영화 보는 것 옛날에 참 좋아했었는데, 아, 맞다. 나 옛날에는 기타도 쳤었지. 막 밴드부 하면서 그때 참 좋아했었는데. 그러면 그런 기억들이 떠올릴 때마다 왜 내가 그때 그게 좋아했을까? 내가 친구 때문에 그랬나? 좋아했던 친구 때문에? 혹은 좋아했던 이성 때문에 내가 그걸 했었나? 걔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혹은 내가 그때 아, 맞다. 나 그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나 일렉 기타 너무 치고 싶었는데. 밴드 하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을 소개하는데 뭐 여러분 진짜 소개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글을 잘 쓰고 못 쓰고 필요 없이 진짜 나는 옛날부터 이랬던 사람이고 미래에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를 한번 소개하는 글을 작성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하면 나중에 제가 TMI 시간 때 강의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내가 스스로를 이 마인드맵보다는 더 정밀하고 세심하게 정리하는 단계가 있으셔야, 그래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가 물음으로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이죠. 바로 체험활동인데요.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 체험활동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담인데요. 다양한 삶의 체험을 시도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정말 짧게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재수할 때 정체성 확립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막연하게 어떤 꿈들을 생각했었냐면, 아, 그래도 나는 누군가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교육을 하고, 또 내가 재수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 우리나라 진짜 참 교육 답도 없다. 이 수능 문화, 대학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은 나의 친구들, 젊은 사람들, 또 내 후배들, 선배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겠구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정체성 없이 살아가는데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일찍 깨달아서 이렇게 내가 뭐 할지를 정했는데 참 그 사람도 안타깝다 해서, 그 뒤로는 제가 이렇게 경험했었고 깨달았었던 부분을 꼭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 대해서 지도하고 하는 걸 하고 싶다 보니까요, 제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었냐면, 어떤 때는 뭐 검정고시 선생님도 해봤고요, 뭐 지금은 수학도 가르치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과외해 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 사회복지처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제가 뭐 교회 다니니까 때로는 뭐 청소년 수련회 같은 것도 가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최근에는 또 재밌는 일 중에 하나는 뭐였었냐면, 안전지도사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이제 수학 여행 가잖아요. 수학 여행, 수련회. 그때 갈 때 같이 가가지고 안전요원으로서 일하는 거거든요. 밤에 애들 돌아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가는 일정 내내 같이 따라다니면서 최대한 선생님과 협조해가지고 최대한 안전하게 그 수련회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젊은 친구들,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소통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런 경험들을 왜 했냐? 일단 내 스스로가 나는 그런 것들이 좋아, 난 그런 것들이 관심이 있어를 정했어서, 그래서 그것과 밀접한 여러 가지 직업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봤거든요. 그게 바로 다양한 삶의 체험입니다. 제가 진로적으로 이렇게 뭐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경험했었던 거 있지만, 저는 취미도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는 맛집 가는 걸 되게 즐겨 하는데, 원래는 제가 몸을 보시면 맛집 좋아할 것 같이 안 생겼잖아요. 원래는 뭐 남들처럼 줄 서서 맛집 가는 거 왜 하는 거야? 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지금 최근에는 그 맛집을 서서 기다리고 먹어봄으로 인해서 거기서 얻는 희열과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다리는 이유가 있겠구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나를 가두시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도전하고 시도해 봐야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의 뭐 재미가 있고, 나는 이런 게 적성이고, 이런 게 맞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마인드맵을 쓰면서 스스로 되물었을 때, 그제서야 자아정체성이
온전히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내 적성을 찾기 위해서는요, 아르바이트부터, 즉 내가 막상 20살의 사회적인 경험이 필요했을 당시에 아무런 나의 스펙이 없지만 그래도 내 인생에 스스로의 어떤 성취나 일적인 욕구 등을 위해서 내가 아르바이트 같은 걸 다양하게 시도해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야 남들이 야 카페 가가지고 우리 그냥 서빙하거나 카페에서 그냥 종업원처럼 커피 내려주거나 이런 거 뭐 재밌대, 쉽대, 이렇게 남의 말 혹은 남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해봐야지 하려는 욕구보다는요, 아 내가 이건 꼭 해보고 싶었는데, 아 나 이거 참 좋아했는데, 내가 보드게임을 좋아하면 보드게임 카페에서 일하시면 되고, 내가 커피가 좋으면 커피숍에서 일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동물이 좋아하면 동물 뭐 애견 카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하시거나 아르바이트 해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좋아했었던 관심사나 내가 직업적으로 목표하는 적성에 맞는 어떠한 것들이나 그런 것을 위주로 먼저 경험하세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다른 것들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생활 속 취미에서부터 다르다고 했잖아요. 생활 속 취미에서 분명히 제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 똥인지 된장인지 굳이 찍어볼 필요는 없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이 왜 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해봐야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고 아, 저 사람들은 저래, 저 사람들은 이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직접 해보고 나서 아, 야 이런 것에는 메리트가 있고 이런 것에는 디메리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셔야 분명히 나를 아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취미 같은 부분도 당연히 다양하게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것저것 해보면서 남들이 하는 것도 해보면서 맨날 뭐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 이유가 있을 거야를 경험하기 위해선 직접 내가 그것들을 따라해보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관심사에 대해서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써놨죠? 별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으로 마무리할 건데요. 바로 미리 걱정하거나 비관적인 생각은 금지입니다. 금지. 그래서 괜히 우리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야 저런 체험은 할 필요 없어. 저런 경험은 무의미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아, 나 이거 하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떡하지? 저렇게 됐을 때 어떡하지? 상상도 금지. 미리 걱정하는 것도 금지, 또 비관적인 생각. T이신 분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 저거 저래서 저런 거야. 저거 안 해도 돼. 저거 안 해도 돼. 저거 별로야. 미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동일한 건 경험입니다. 우리가 경험 뭐라 그래요? 게임에서 경험치라고 하죠. 경험치가 쌓이면 우리 뭐 하죠? 레벨업이 되죠. 레벨업이 되려면 좋은 경험치든 나쁜 경험치든 둘 다 경험치인 건 동일해요. 그 나쁜 경험치가 오히려 경험치가 양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실패가 오히려 내 인생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내 경험을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포용적인 관점에서, 여기죠. 바로 포용하는 마음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다양한 경험들과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시는 게 그래야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스스로 이기적인 자신을 꾸미면 결국엔 자아 정체성이 아니라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음가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해서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마무리하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었을 때 행복해지려면 사실은 이 자아 정체성이 필수입니다. 내가 자아 정체성을 확립했었을 때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스스로를 객관화했었을 때 그제서야 내 삶의 방향성, 길, 즉 진로가 보이거든요. 제가 그 전에 진로 이야기 했듯이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내 인생을 조금 더 남들보다 수월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만족감을 더 얻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조금 더 나은 인생, 조금 더 행복한 인생, 조금 더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자아 정체성 그냥 흘러넘기지 마시고, 제 강의를 만약 들으셨다면 반드시 이렇게 스스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스스로가 확립하는 데 너무 힘들면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남이 생각하는 나 또는 심리검사나 심리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분석해주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여러분들이 같이 도움을 받으셨을 때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정체성, 자아 정체성을 꼭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립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나 환경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쌤의 정체성 강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